문재인 대통령이 양재츠 중국 정치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요인도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양재츠 위원은 문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한미 FTA 개정 합의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구도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미국이 한국의 공조를 압박하기 위해 FTA를 카드로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윤옥 여사는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다스 대주주인 김창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탁으로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아산의 한 국도에서 25톤 트럭이 구조활동 중이던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아 소방관 3명이 숨졌습니다. 한 명은 결혼한 지 6달 된 소방관이고 2명은 다음 달 정식 임용을 앞두고 업무를 배우던 예비 소방관들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전해 듣고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이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양재츠 정치국 위원이 문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과 양재츠 의원의 면담 자리는 7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양재츠 의원이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의 구상을 언급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양국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눈에 띄는 거는 북핵 논의 외에 미세먼지 대책을 정면으로 거론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면담 자리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협의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썼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문제인데요.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측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양재츠 의원은 한중 공동 환경협력센터를 조기 출범시켜서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환경협력센터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된 바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예, 또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게 사드 보복 문제 아니었습니까? 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인 건데 이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체 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그리고 전기차 보조 배터리 문제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모두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중국 측이 해결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츠 의원은 이에 대해서 중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 사안을 매우 중요시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재츠 의원은 대통령께서 이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사드 보복 조치 철회 문제는 어제 정용 안보실장이 양재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니 대통령 접견 자리에서 답을 줬으면 한다고 미리 요구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예, 앞으로 두 문제 모두 진행 상황을 또 잘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아니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과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될 거고 또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남북이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 날짜만 합의하고 의제를 발표하지 않자 일각에선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반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담대한 진전 등 우리 측의 3가지 의제를 말했는데 북한이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제는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 영역이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했다는 표현을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비핵화를 다루자는 데 입장차는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밝힌 뒤 우리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일괄 타결 방식을 거론하던 청와대가 갑자기 점진적, 단계적 해결로 돌아섰다는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합의를 해도 검증과 폐기 과정은 순차적,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가 구상하는 비핵화 방안도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예, 다음 달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이번이 3번째죠. 이전에 이제 2번을 참고해서 물론 준비해야지 되겠지만 의제나 형식 면에서 지금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 아닙니까? 이전 2번의 경우에는 어땠죠? 북핵은 당시에도 주요 이슈이긴 했지만 북한은 과거 2차례 정상회담에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좌측이 2000년 6.15 공동선언문입니다. 보시면 평화, 통일이란 단어는 보입니다. 예. 하지만 북핵 문제나 비핵화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측에 14 공동선언문인데요. 여기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됐습니다. 2007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2007년 14 예. 공동선언문입니다. 하지만 이 북핵 문제를 다루던 6자 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남북이 노력하자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2차례 있었던 이전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어떤 정치 외교적인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한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찬가지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은 1994년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가 유효했던 시기입니다. 예. 2007년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는 9.19 공동성명과 13 합의 등 6자 회담 차원에서 비핵화가 활발히 논의되던 때라 정상회담에선 크게 부각되진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북핵이 네. 가장 주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 2번의 정상회담과 가장 다른 점은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비핵화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해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트럼프의 강경파 참모들이 북미 정상회담 무용론을 들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청와대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정상회담까지 남은 4주 동안 이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 올려놓고 북측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북핵 문제가 가장 중점적인 의제로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어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과거 2번과 달리 어떤 상징성보다는 실제적인 결과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장소로 봐도 그런 점이 읽힙니다. 이 과거 2차례 정상회담은 북한의 평양 백화원 초대서에서 열렸습니다. 예, 2번 모두 그랬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의전이나 경호, 통신, 보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판문점의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이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 압축적으로 의제를 다룰 실무형 회담을 하기엔 적합한 환경인 겁니다. 이벤트성 행사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이 당일치기로 출퇴근을 하면서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번갈아 오가면서 이 새로운 형태의 셔틀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김태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합의를 북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 항상 안보와 무역을 연관지어 왔죠.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한미 FTA를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모습입니다. 북핵 구도에서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자 한국을 향해 더 강한 공조를 강조하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And I may hold it up till after a deal is made with North Korea, because it's a very strong card.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도 매우 잘 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날 위대한 합의라고 칭찬했던 FTA 개정을 뒤집은 겁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포함해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최적의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는 압박용이란 뜻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관리들이 한미일 비핵화 공조 구도에서 한국은 약한 고리로 성급하게 북한과 합의를 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우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미 부드럽게 완결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평양에 도착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밝혔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어제 오후 평양에 도착한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2022년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 왜곡 교육이 의무화되는 겁니다. 영토 문제로 주변국에 계속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 학습 지도 요령입니다. 지리 역사 과목에서 독도와 쿠릴 열도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루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르면 2022년부터 고교 신입생들이 대상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초중고등학교 전과정, 학습 지도 요령과 해설서, 교과서에 이르는 각 단계에 거쳐 왜곡된 영토 교육을 할 근거를 모두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학습 지도 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지난달 초안이 발표됐을 때 우리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학습 지도 요령 철회를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영토 도발을 계속할수록 일본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14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안점순 할머니가 오늘 9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일본의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다던 할머니의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9명으로 줄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안점순 할머니는 2달 전 9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놈들 곁에 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생일이야 짓고. 할머니는 14살 때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견디기 힘든 폭력과 마주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깊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평화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눈 감기 전 마지막 소원은 진실한 사과였습니다. 그 사죄 한마디가 뭐 그렇게 힘이 드나 이거야. 좋은 일이나 좀 보고 눈을 감아야 할 텐데. 가장 행복했던 생일을 맞은 지 2달 만인 오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를 찾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소원은 모두 같았습니다.
먼 훗날에 내가 해결해서 갈 테니까 아프지 않고. 먼저 간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웃는 표정일 거라던 할머니. 마지막 약속을 지켰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모로 파격 인사입니다. 금감원장은 금융권은 물론 기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 저승사자로도 불렸죠. 그동안 이 자리는 금융관료들 차지였는데 정치인, 그것도 시민단체 출신이 맡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같은 참여연대 출신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함께 참여연대 트로이카가 문재인 정부 경제 운용에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금융개혁뿐 아니라 재벌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18년간 일한 대표적인 시민단체 출신 인사입니다. 19대 총선에선 국회에 입성해 정무위 야당 간사로 활약했습니다. 재벌과 금융사 그리고 금융당국자들을 날카롭게 몰아붙여 저격수 혹은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2015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솔직히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삼성그룹의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시점에 이런 비율로 합병을 추진하셨겠습니까? 금융사 최고 경영자들이 이전 투구를 벌인 KB 사태 때는 금융관료, 모피아의 행태를 겨냥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동안 모피아를 겪어봤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관치, 모피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동양 사태 때는 금융사의 부도덕성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건 부도덕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범죄적 수준입니다. 그의 등장에 금융권은 물론 관가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앞으로 일반 기업과 금융사를 떼어놓는 재벌 개혁이 속도를 내고 높은 수수료와 이자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원장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일주일째죠. 검찰 조사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거부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부구치소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원래는 구속 기간이 내일까지였습니다. 이게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된 거죠? 네, 검찰이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열흘이 늘어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워낙 방대해서 보강 수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게 검찰 설명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에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법원에서 연장 통지를 받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변호사를 접견했고요. 이후에 아들 시영 씨 등 가족을 약 10분 정도 만났습니다. 네, 구속이 연장된 데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담담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변호인단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구속 연장이 결정되고 하루가 지난 오늘 변호인단은 법원에 의견서를 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다 마쳤다. 또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서 기간 연장을 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곳 구치소를 찾진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 구치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쳤는데요.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못 받겠다는 입장이라던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네, 원래 검찰이 어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루 전날인 그제 김 여사가 조사를 못 받겠다고 밝혀왔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에 편지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께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조사를 받겠느냐.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편히 지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본인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럼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변호인단도 다소 우려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김 여사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일단 지금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단 다시 한번 김 여사를 설득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새 변호사를 뽑는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5명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소속 변호사가 4명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재판을 준비하려면 기록 검토 같은 실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동부구치소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다스의 5대 주주인 김창대 씨는 자신의 지분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죠. 저희 취재 결과 김 씨는 2007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엔 자기 이름으로 된 다스 지분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 지분이 맞다고 했던 건 이 전 대통령 측이 부탁해서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2007년 검찰과 특검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4%대 지분을 가진 김창대 씨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내 지분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선 이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4.2% 지분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지분이란 걸 인정한 겁니다. 김 씨는 특히 2007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진 내 이름으로 된 다스 지분이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등기상으론 1998년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렸지만 10년 가까이 김 씨는 그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김 씨는 과거에 거짓 진술을 한 이유를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기 전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가 부탁을 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겁니다. 김창대 씨는 그동안 해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네, 그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수사 결과에서 하나 더 확인된 게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이 검찰 조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위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말했습니다. 10시 15분에 그 대통령님께서 서면보고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화가 이루어진 건 10시 22분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골든타임인 10시 17분 이전에 구조를 지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국회에서는 최순실이 7시간 의혹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7시간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할 겁니다만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관저에 있었습니다.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청문회 답변도 위증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위증죄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특위나 위원회가 해산하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사고 소식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구조하러 나간 소방대원 3명이 숨졌습니다. 큰 트럭이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고 이들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현재 기자입니다. 소방 펌프차 지붕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 충남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에서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대원 1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29살 김모 소방교와 23살 문모 씨, 30살 김모 씨 등 3명은 숨졌습니다. 이들은 목줄이 풀린 개가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 펌프차가 주차돼 있던 곳입니다. 바닥에 보면 타이어 자국이 수십 미터나 이어져 있는데요. 화물차가 펌프차를 들이받으면서 차에서 내려 구조 활동을 준비 중이던 소방대원과 교육생들을 친 겁니다. 특히 문 씨와 김 씨는 다음 달 임용을 앞두고 실습 중이던 교육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게 해주고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방청은 긴급하지 않은 동물 구조 등은 거부할 수 있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 전용 도로여서 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62살 허모 씨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가족과 동료들에게 오늘 사고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소방관, 곧 임용될 예정이던 교육생 2명도 함께 나갔지만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소방서 김모 소방교는 지난해 9월 동료 소방관과 결혼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끔찍한 사고 소식과 함께 반년 만에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포항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충남에는 연구가 없어요. 딱 저 하나 보고 온 건데 외로움을 많이 달래줬어야 되는데. 오열하던 김 씨의 어머니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김 소방교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후배는 뭐든 물어볼 때마다 자세히 알려주고 어려울 때면 따로 불러 밥도 사주는 선배로 기억했습니다. 1년 정도 홍보를 담당하며 객원 기자로 소방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구조활동에 나섰다 변을 당한 문모 씨와 김모 씨는 임용을 2주 앞둔 예비 소방관들이었습니다. 바늘구멍 같았던 임용 시험을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4주간의 실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생 시절 김 씨는 보건부장을 맡아 교육기간 중 아팠던 동기생들을 돌봤습니다. 문 씨는 최근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도 바꾸며 임용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한 동기생은 취재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한 교육생이었다며 함께 졸업하지 못해 비통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생 2명을 순직 처리하고 숨진 3명 모두에게 훈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부평구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다른 노동자 6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해외로 달아나는 일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위치 추적기가 버려진 걸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아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다 나온 51살 현모 씨는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오전 10시 26분 현 씨의 전자발찌에서 나오던 위치 신호가 끊겼습니다. 출동한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은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역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전자발찌 위치 추적기를 발견했습니다. 감시망을 뚫고 도망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 씨에게 전화를 해 위치를 추궁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 씨는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친 뒤 오후 2시 일본 오사카로 떠나버렸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도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달라 이 정도 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죠. 그것도 강도강간 범죄자를. 경찰 신고는 오후 6시 현 씨가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일본에 있다고 털어놓은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현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보상으론 오늘 오후에 미세먼지가 거친다고 했는데 하늘이 맑진 않았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 일주일째죠. 이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2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118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하늘은 여전히 뿌였습니다. 오후 6시 서울의 미세먼지 PM2.5 농도는 나쁨 수준입니다. 한동안 한반도 상공에 정체됐던 미세먼지가 오늘 오전 동풍을 타고 빠져나갔다가 오후 들어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참다 못한 시민들은 청와대 게시판을 두드렸습니다. 미세먼지 발원지인 중국에 제대로 항의를 하라는 요청입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 곧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미온적이라며 장관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총리는 당장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가는데 발전소 얘기만 한다며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검찰 진상규명조사단이 꾸려졌죠. 조사단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전직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검사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을 할지 말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조사단은 출범 한 달 만에 수도권 지역의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전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성추행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김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 씨의 영장실질 심사도 오늘 열렸습니다. 진 씨가 구속되면 김 전 부장검사에 이어 진상조사단의 수사로 구속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전직 검사로서 영장 청구됐는데 신경 있으면 해주시죠. 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천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출신인 안상수 창원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번에는 안 시장 대신 전략 공천을 받은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측근인 조진래 전 정무부지사를 전략 공천한 게 권한 남용이란 겁니다. 홍 대표와 안 시장은 2010년 당대표 선거에 맞붙은 이래 당내에서 앙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 측에선 안 시장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체 지수가 6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통 속에 공천을 받은 조 전 부지사는 또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이어 또 공천이 확정된 날 수사 사실이 알려진 데는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공천 발표하는 날마다 이토록 공천자를 난도질하는 것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야당 탄압이다. 하지만 경찰은 도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으로 지난 20일부터 소환 시점을 조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청와대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게 지난 1월이죠.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인데 그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충돌한 데 이어 검찰은 청와대와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에 오가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을 지적한 겁니다. 청와대와 문 총장의 시각차가 특히 큰 부분은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운영과 통제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문 총장은 이 제도의 시행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의 주장은 결국 수사권 조정을 늦추자는 얘기일 수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영장 청구 권한 등을 놓고 검경이 충돌 중인 상황에서 갈등 구조가 더 꼬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기관의 갈등을 조율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도 큰 진전이 없습니다. 활동 시한 6개월 중 절반이 벌써 지나갔지만 아직 소위원회 구성도 안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런 느슨한 분위기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심해질 전망이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결국 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숨진 걸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이 담당 교수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비위생적으로 해오던 걸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본 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한 의료진은 모두 4명입니다.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은혜 교수,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수간호사와 6년차 간호사가 포함됐습니다.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던 아기들이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진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기들에게 마칠 영양제를 주사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 의료진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어졌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떨어뜨린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할 주사제를 상온에 두는 등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의료진 가운데 전공의 강모 씨나 1년차 간호사 등 3명은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사망에 책임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관행을 막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차기 의사협회장으로 뽑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환자 많은 평일에 집단 휴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정혁 기자입니다. 의정대와 불씨는 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에 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2일과 27일, 29일 중 하루를 택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평일인 27일이 선택되면 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충분한 상의 없이 다음 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복지부는 이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갈등은 복부 초음파 문제로 촉발됐지만 사실상 건보 적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힘겨루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집단 휴진을 포함한 의사들의 강경 투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수시 모집을 크게 늘리는 추세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서울시내 10여 개 사립대 총장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해 수시 확대가 수험생들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총장들은 오늘 오전 긴급히 모여서 정시 비중을 늘리는 안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영국제음악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2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통영에 묻힌 윤희상 선생의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보수단체가 이장에 반대해 충돌도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통영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바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무덤입니다. 오늘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에 맞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윤 선생은 1967년 동백님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국외로 추방된 뒤 1995년 독일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고향과 화해를 못하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외국에서 눈을 감아야 하는 그 슬픔을 독일 베를린 공원묘지에 묻혔던 유해를 옮겨오기 위해 독일 정부와 외교부, 통영시가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할 때에만 위대한 예술가 윤희상 우리 유산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이장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면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윤희상 씨가 왜 빨갱이입니까? 증거를 대봐 아니면 증거를 대봐. 당초 이장은 오늘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장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고 싶다는 유족의 뜻과 이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를 우려해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귀향이란 주제로 막이 오른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해외 매각이냐 법정 관리냐.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이번 주말에 가려집니다. 노조원 투표에서 찬성이 많으면 대주주가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로 바뀝니다. 반대가 많으면 법정 관리를 신청해 회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노조에 통보한 자구안 합의시한은 오늘 자정입니다.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게 매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끊고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조 지도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산은의 요구를 거부한 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며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외 매각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동지들의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지도부를 만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번 주말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지켜본 뒤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입장을 바꾼 건 법정관리로 갈 경우 기업이 청산되거나 회생하더라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영향도 큽니다. 주말 투표에선 산업은행 등이 내세운 더블스타의 먹튀 방지책, 고용보장 조건 등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가 찬반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열차 안 유리창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강릉 정동진에서 서울 청량리 방면으로 가던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에서 유리창이 깨져 승객 7명이 다치고 운행이 4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경찰이 18년 만에 부실 수사를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 적법한 절차와 인권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당시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최 모 씨에게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외국인 여행객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공안 당국에 제공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다른 사업체처럼 현지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이용자들은 여권 정보 등이 흘러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이 커피 원두를 볶을 때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커피컵에 표시하라고 스타벅스 등 커피 전문점에 명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원두를 가공할 때 나오는 아크릴 아미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프로야구에선 가슴 쓸어내릴 만한 장면도 나옵니다. NC의 손시현은 투수공의 머리를 맞아서 오늘 경기에 못 나왔습니다. 몸에 공을 맞는 것도 야구의 일부라지만 머리로 향하는 공은 선수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하나 김민우가 뿌린 공이 NC 손시현의 머리로 날아듭니다. 공을 잘못 던진 투수도 이를 보고 놀란 야구 팬들도 야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시현은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고 입원해서 2-3일간 안정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야구에서 몸에 맞는 공은 다반사지만 특히 공이 머리로 향할 때는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면인데 우리 프로야구는 4년 전부터 투수의 공이 타자의 머리를 맞추면 곧바로 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년에 7번씩 타자의 머리를 맞히는 이른바 헤드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도 이어지는데 최근엔 얼굴 일부를 덮는 특수 제작 헬멧을 쓰는 선수들도 늘었습니다. 야구는 두려움과 싸움으로 묘사됩니다. 투수는 타자의 공포를 파고들어 몸쪽 공을 던지고 타자는 이를 이겨내고자 몸부림칩니다. 야구장을 수놓는 황홀한 장면들, 그 뒤엔 무서움과 맞서는 선수들의 사투가 숨어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마가도입니다. 뭘 막았다는 겁니까? 네, 수습 문제를 수습했다는 뜻인데요. 예.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이 발언을 하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예. 이 비공개 때는 정 의원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는데요. 먼저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군요. 사실상 뭐 골든타임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보고도 받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 이미 확인된 내용인데 팩트와도 맞지 않고 또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발언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정 의원의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지난 2016년이었죠.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그때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7시간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인사만 잘해주시면,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해 주시면 대통령은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예, 기억이 나는군요. 대통령은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발언이었죠. 자, 바로 앞서서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곧바로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고 또 그리고 정 의원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 잇따라서 이렇게 막말이 계속 나오니까 지도부가 수습하느라 좀 바쁜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먼저 지난 22일이었죠. 장제원 대변인이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면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가 경찰이 전국적으로 반발했죠. 예.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이 좀 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어제였죠. 홍주면 대변인이 그제 세월호 7시간의 침실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논평을 냈다가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의 공식 논평이라 확정짓기 어렵다. 잘못됐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오늘 정유섭 의원의 발언까지 나오자 비공개로 질타까지 나선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키워드를 막아도라고 뽑은 거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그 많던 변호사는 어디에입니다. 예, 앞서 박민규 기자가 이제 동부구치소 앞에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이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라는 이 사이트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이 법무법인 열림에서 변호사 모집 공고를 올렸습니다. 예. 이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대형 로펌 수준의 처우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요. 이 법무법인 열림은 올해 3월 만들어진 법무법인으로 소속 변호사는 4명인 소형 법무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무법인이 변호사 구인을 할 때부터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모집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대형 로펌 수준 처우 예정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뭐 뽑는 숫자가 적고 소형 로펌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처우를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구인 모집 광고를 자세히 보니까 4년에서 10년 차 변호사를 5명 구한다. 이렇게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예. 이른바 이 어쏘라고 불리는 저연차의 변호사를 뽑겠다는 겁니다. 어쏘요? 뭐 어떤 약자입니까? 어시스트의 예, 어쏘. 어소시에이트 뭐 그런 네, 약자겠군요. 예, 그러니까 4년 차에서 10년 차, 상당히 젊은 변호사를 구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면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변호인단은 총 4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면면을 살펴보니까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강훈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국민소통비서관 출신인 박명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3명 모두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호인단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은 차관급 변호사를 앞세워서 이 방패막이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양우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예.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 차관과 이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한영석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예.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지냈던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저연차 변호사가 이제 좋은 결과를 내면은 뭐 되는 거겠지만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박 전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끝난 뒤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재정비하면서 이 변호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구인난을 겪은 건데요. 예. 특히 평검사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가 주축이 되면서 더욱 변호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는 평검사 출신이니까 뭐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군요. 네. 자, 그런데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박 전 대통령이라면 이제 집권 기간 동안에 그 어느 정권보다 법조인 출신을 기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주요 자리에는 대부분 법조인이었고 그 가운데 판사 출신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기존의 법조인을 많이 기용했던 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기용했던 자리를 살펴보니까 이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자부, 행수부 장관에도 이 법조인을 기용했고요. 이 비서실장에도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앉힌 바 있습니다. 예. 이 법조인들을 박 전 대통령이 주로 기용을 했지만 정작 재판 때는 이렇게 중량감 있는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정말 이전 정권 때 법조인 출신이 많았었군요. 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엔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낮부터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아 따뜻합니다. 예, 다음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저희 외교안보팀 기자들이 판문점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오늘 뉴스가 끝난 뒤 소셜라이브에서는 이들 기자와 함께 미리 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주제는 대통령발 개헌, 국회 문턱 넘을까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